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르스는 마음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신력으로. 그러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책임자는 반드시 찾아서,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메르스 문제는 박근혜 탓일까요? 낙타고기를 2번이나 먹었다는, 우리 국내에서 낙타고기를 먹은 게 2명이래.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은 1번밖에 안 먹었는데 낙타고기를 2번이나 먹은 박근혜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건의료에 아무 생각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에 환장한 삼성의료원 때문일까요? 저는 이 메르스는요, 신자유주의가 원인이라고 봐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번 주 내내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신자유주의가 왜 나빠요? 이러더라고. 예. 신자유주의가 왜 나빠요? 이렇게 따지는 친구가 있었어. 이 사실 메르스가 이 지경이 된 거는요, 신자유주의 때문이에요. 뭔 얘기야! 메르스가 사상범이었어? 예. 자,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자본 권력이, 돈이 모이면 뭐가 돼? 돈이고 권력이잖아. 돈이 모여 권력을 만들고, 이 권력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모든 원칙,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병원이, 원래 우리나라의 병원은요, 이윤을 목적으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이윤축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뭐 병원 민영화라는 얘기를 많이 해. 여러분 들어봤죠?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국립의료시설의 비율이 전체 의료시설의 10%가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이 100% 국립의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80%, 70%, 뭐 미국이 제일 낮아서 27%래, 국립의료시설이. 근데 우리는 그보다 절반도 안 되는 10%대야. 우리는 그러니까 공립의료가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민영화가 아니에요. 왜? 지금 이미 민영화야. 지금 이미 민영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쟤네가 8%, 쟤네가 하려는 게 뭐냐? 의료 영리화예요. 그거 구분을 잘해야 돼. 공사는 민영화하는 게 맞는데, 민간 경영. 병원은 원래 민영이었어. 90% 이상이 민영이었어.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야. 그러면 민영은 민영인데, 옛날에는 모든 병원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의 목적은 보건의료였어요. 보건의료. 한마디로 공중에, 국민 대중의 건강을 지키는 거, 그걸 병원이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영리산업을 할 수가 없었어. 영리사업을. 그런데 누구가? 이명박이 그 제주도에다가 그 영리병원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면서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용인해 준 거야. 그래서 원래 보건의료라는 개념의 이 의료 존재 목적이, 의료시설의 존재 목적이 보건의료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였는데, 담당하는 거였는데, 그게 깨졌다고. 예. 이명박 때 그 의료를 영리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순간, 한나라당이랑,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가 손잡고, 이 의료 영리화법을 통과시킨 그날 이후,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병원의 목적은 보건의료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던 거야. 이윤을 창출하는 거. 이윤 창출이 목적인 병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병원,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병원, 그 권력자를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남발해서, 내가 MRI 검사한 것처럼,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못돼 처먹은 놈들이요, 그 할아버지들 중에 왜 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자기가 아플까봐, 자기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할아버지들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는데, 자기가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있는 노인들한테,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에 걸린 노인들한테 계속 MRI를 찍으라고. 이거 MRI 찍어봐야 된다고.
결국 1년에 몇 번씩 MRI를 노인들이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돈을 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못 찍으면 못 찍었다고. MRI를 찍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MRI를 못 찍으면 그 자식들은 부모들이 내 자식,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자식이 MRI 값도 안 대준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 이 나쁜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종합병원이 그렇다는 거야. 종합병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병원을 많이 다녀본 베테랑으로서 하는데, 이제 나는 보통 건강관리 어떻게 하냐. 나는 종합병원 웬만하면 안 가요. 근데 늘 우리 신랑이 날 데리고 응급실 들어가. 내가 응급실 안 가도 된다는데 꼭 응급실 가. 응급실 갈 필요 없어. 왜? 응급실에 밤에 들어가 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렇게 뭐 뛰어난 의료진들이 아니야. 그럼 응급실은 어느 때 들어가는 거냐? 가령 여러분이 그 병원에 뭐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 병원에 원래 심장내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심장에 발작이 왔어. 그럴 땐 응급실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계속 장기 치료를 받아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압이 너무 높아져갖고 치료받아야 돼. 그럴 때는 응급실에 들어가는 거야. 그 병원에. 그 병원 응급실에. 그러면 이 사람은 자료가 딱 떠요. 이 사람 치료받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 있는 레지던트나 당직 의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 근데 원인 불명의 그 현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막 이렇게 넘어져갖고 찢어졌다. 피가 줄줄 난다. 그럴 때 응급실 가야지. 외과적인 진료나 아니면 원래 지병이 있었던 사람은 그 응급실에 가는 게 맞아.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응급실 가는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웬만한, 그러니까 잘, 내과적인 질환으로 보이는 걸로는, 응급실 가는 게 별 도움이 안 돼. 물론 이렇게 막 뇌혈관이 터진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나, 뇌출혈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건 119 구급대원들이 보면 알아. 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뇌출혈이 제일 요즘에 걱정이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제 2번을 응급실에 실려가 봤는데, CT 찍는 건 싸. 그 CT를 딱 찍어보면 이게 뇌출혈인지 아닌지가 나와. 그러니까 CT까지만 찍어. 절대 MRI 찍지 마. 혹시 뇌출혈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갔을 때는요, 그 종합병원에서 MRI 찍으라 그럴 거란 말이야. 절대 찍지 마. CT만 찍어도 돼. CT만 딱 찍어보면 이게 뇌출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나와. 근데 그걸 막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개소리야.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 CT를 2번 찍는 게 나아. 오늘 찍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찍어보면 혹시라도 피가 샜으면 그게 나와. MRI는 비용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MRI는 찍지 말고 그 CT만 찍어. CT만. 뭐 외과적인 질병일 때는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하고 이러는 거 내가 말리진 않는데, 내가 내과로 내가 병원 여러 번 가봤는데, 요즘에 종합병원이 의료 영리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사람 이퀄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의 그 생리를 잘 알고 거기 대처를 해야 돼. 뭐 CT 안 보이면 MRI를 찍는다. 하여튼 그래서요. 그 다음에 CT를, 이게 이제 병원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급실에, 너무 적나라한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의 수준이 같은 CT를 보고 증세를 알아맞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야. 똑같은 CT를 보고,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폐에 물이 차오르는데, 그 폐에 물이 차오르는 걸 A병원 응급실에서 그걸 찍어봤는데, 자기가 이걸 봐서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 CT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 그때만, 샜네. 의사들이 딱 B병원을 갔더니, 여기 지금 이게 피가 고이고 있는 거야. 이게 폐에 물이 찬 거라고 딱 찍어내더라고. 그래서 병원의 수준은 CT를 보고 알아내느냐 안 알아보냐, 그게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CT를 보고 잘 모르겠다? 그 병원에 돈 쓰지 마. CT를 보고 괜찮아요, 아니면 이거 심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병원은 믿을만해. 내가 가봐서 아는데 CT를 보고 이거 뭐 괜찮아요, 아니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CT 알아본 거야.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걔네 거기서 돈 쓰지 마. 그럼 모르는 거야. 돈 써봤자 몰라.
이건 나의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내가 수십 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병원은 의료 영리화 시대야. 자기네들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위 이제 특진, 그래갖고 비싸게 연봉을 주고 의사들을 데려다가 그 진짜 의사들이 환자 보는 거 하루에 30초도 안 되잖아.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특진 의사들을 만나보면 특진료는 하루에 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 의사하고 대화하는 게 30초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그 환자가 자고 있으면 씩 지나가 버려. 그렇잖아. 그 아침에 그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화장실도 안 가고 버스에 잠깐 화장실 갔다고 가버렸어. 다시 오지도 않아, 씨발. 무슨 5분이야. 5분씩 안 있어요. 와가지고 금방 씩 지나가고, 뭐 괜찮죠? 네, 잘 될 거예요. 그게 다야. 무슨 5분씩 있는 의사가 어딨어. 나는 그런 의사 못 봤어. 1분도 안 있어요. 1분도 안 있어. 그러면서 입원 치료했을 때 그 특진 의사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거 왜냐면 아침에 9시부터 자기네들 그 외래 환자 받아야 되니까 아침에 7시 반부터 그 8시 반 사이에 도는 거야. 1시간 동안 수십 명의 특진 환자들을 도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에 수십 명을 돌아야 되는데 1분씩 5분씩 어떻게 나와. 그 특진 의사가 맡은 환자가 5, 60명은 되는데 1시간에 60명 1분 나오잖아. 더 많으면 저 30초로 줄어드는 거야. 아이씨 열받아. 저지가 이제 내가 경험으로 우러나온 거야.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걔는 그 의사는 단 몇 초에 정말 1분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있잖아.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그 환자 하나당 그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와가지고 있는 시간은 몇 분 돼. 인턴이 몇 번을 와. 막 와갖고 몇 번씩 피를 뽑고 뭐 재고 막 계속 환자 체크하고 눈 까보고 막 그래. 인턴이 쪼르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데리고 오잖아. 대빵 데리고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쫙 읊어. 그러고 나서 뭐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가. 그 시간 다 합쳐봤자 몇 분 안 돼. 하여튼 특진의사 면상 보는 거는 진짜 1분도 안 돼. 1분도. 리얼하지. 내가 이거 다 경험해본 거라니까. 좌우지간. 그러면서 그 의사는 나한테 몇만 원. 뭐 몇만 원이 뭐 더 받아. 매일매일 몇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 환자 10명만 해도 몇십만 원이야. 1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그걸 특진의사 혼자 먹겠어? 특진의사한테 그 연봉 주는 병원이랑 나눠 먹는 거지? 그래서 특진료가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유명 의사에게 환자가 몰려. 그래서 문제는 의사 하나가 보는 환자가 몇백 명이야. 의사 하나가 몇백 명의 환자를 막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이렇게 과장 정도 되면 그냥 디립다 가서 거기다 줄 서갖고 이름 대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종합병원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 예약해도 1시간, 2시간 기다리잖아. 예약해도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후루룩 지나가는데 돈 내고 오잖아, 우리가. 그렇게 병원을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종합병원, 큰 병원에 유명 의사 중심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환자들은 높은 비용에 비해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않아요. 그런 암 검사 계속하고 암 예방 치료 계속 말하는데 암 걸려버려. 그 의사가 책임져? 정기적으로 암 검사 해왔는데 오늘 암 걸렸어. 그 의사가 책임져? 안 져. 왜냐? 수백 명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이야. 막 홍보를 해. 대표 의사. 그 대표 의사 어떻게 홍보하는 줄 알아? 텔레비전에 내보내. 텔레비전에 내보내가지고 막 얼굴을 무슨 의학 프로그램에 무슨 과장 누구 그러면서 아무 관계 없는 얘기해요. 이 사람 전공도 아닌 얘기를 막 하면서 텔레비에 얼굴 몇 번 팔면 환자가 수가 확 늘어나고 그 병원에 인지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야. 그게 또 다 이렇게 이게 서로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정확히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온 의사들을 믿지 마. 이 텔레비에 나오는 의사들을 믿지 말아요. 그래.
좌우지간.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많은 한국의 그러니까 의대는 늘어나. 의대에서 나오는 의사들은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의사들 중에 그렇게 유명 종합병원의 과장 자리는 몇 개 안 돼. 그러면 그 유명 병원의 과장 자리에 못 올라간 많은 의사들은 그럼 이제 동네 작은 병원들을 할 거 아니야. 그 동네 작은 병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솔직히 종합병원에 있는 레지던트들보다 나는 동네 병원 내과 의사를 훨씬 신뢰해. 왜? 이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봐. 하루에 200명씩을 사실 종합병원에 있는 과장님 못지않게 하루에 200명 정도로 본다니까 환자들을.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있잖아. 다양한 질병, 다양한 케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내과 의사, 동네 내과 의사가 나는 그 응급실에 있는 레지던트보다 나는 더 낫다고 봐. 환자 입장에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런데 그런 병원들도 점점 사라져. 옛날에는 아파트 상가마다 병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병원들이 사라진 데 있죠. 우리 병원도 옛날에 우리 아파트에도 옛날에 내과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왜? 작은 병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손님들이 전부 다 디립다 종합병원에 줄 서기 때문에 동네 작은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작은 병원들이 자꾸 사라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하나 정하면 오래 가요. 부자들은 자기네 그 무슨 주치의를 두잖아. 그래갖고 막 보통 무슨 모 병원 원장님들이 주치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종합병원 원장님이 우리한테 관심 있겠어? 나는 동네 병원에 오래 다녀. 동네 병원 의사를 오래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게 해. 그럼 나에 대해서 이제까지 치료했던 기록이 그 병원에 쭉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주치의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의사는 나의 병력을 알기 때문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야. 이게 나는 주치의 제도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동네마다 작은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보건소는 사실 보건소 하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은 동네 병원들이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을 케어해줘야 되는 거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 병력 기록들을 이 의사가 인지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큰 병원의 과장 자리 아니면 거기다 또 그런 의사들 사이에는 의사 엄마들이 또 문제야. 의사 엄마들이 내가 널 의대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이런 병원에서 있으면 되니? 난 자존심 상해서 동네 개모임도 못 나간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꼭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에 자리가 많아야 가지. 그리고 큰 병원에 들어가려면 다 그게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병원 세워주는 거야. 근데 그 속없는 의사 엄마들이 그냥 꼭 큰 병원 가라고 애들을 들볶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큰 병원 지어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돈 떼이고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뭐예요 겉모습, 병원 크기. 우리 동네에도 어떤 큰 병원이 있어. 뭐 큰 병원이 나와가지고 막 되게 인기 있어서 거기서 사람 죽어나가고 거기서 사람 죽고 멀쩡한 사람 뭐 디스크 치료한다고 다른 척추 건드리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병원 사이즈 뭐 이렇게 뭐 중급 병원 이거 다 개소리야. 그런 거 정말 아무 필요 없고요. 정말 우리 동네 작은 동네의 의사가 우리 환자들을 다 알고 뭐라 그러나 사실 나는 그래. 의료 원격 의료라는 거를 환자가 직접 의사하고 원격으로 하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봐. 다만 어느 동네 의사가 여러 병원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환자 케이스를 내가 혼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나는 환자에게 좋다고 봐요. 그러나 환자가 직접 의사를 쇼핑하는 거 그거 정말 무식한 거야. 특히 약 광고. 간에 좋고 뭐에 좋고 그런 약 광고 원래 못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약을 이 환자가 선택하는 거,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 모든 약에는 이 작용, 부작용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약을 광고하잖아. 그럼 사람들 그거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광고에, 약에서 광고를 한다는 거는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의 성분을 분명히 알고 이 사람의 상태를 알아서, 아, 이 사람한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른 약을 고쳐줘야 되는데, 광고를 한단 말이야, 약을? 그럼 광고하는 약을 환자가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다 어떤 문제가 되냐? 보험 수가를 올려. 광고하는 약엔 보험료 먹는 도둑놈들이야. 생방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도 이 보험료 먹는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뜯어먹는 그런 광고하는 약 말고 의사를 믿고 그 의사가 나한테 맞는 약을 처방해 주길 바라야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이 의사야. 근데 환자가 와가지고 아휴 뭐 좀 알아? 새파랗게 어려가지고 뭐 이 경험이 좀 많은 거야? 뭐 그래서 온갖 불신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속을 박박 긁는 환자와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환자와 의사가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 내가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영혼까지 끌어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너 어느 병원 고대병원 나와갖고 지금 너 다른 병원 가지.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빨리 죽어. 아니야,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이제 못 움직이면서 오래 살아.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욕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살긴 하는데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면서 똥을 좀 남이 받아내면서 욕 먹으면서 오래 살아. 그 사람 뭐 학벌 이런 거 따지면서 그 의사들 속 긁지 말고 선생님 아플 때 병원 가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의사 앞에 당황해갖고 말 못하면 안 돼. 자기의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의사한테 의사를 신뢰하고 계속 오랜 관계를 맺는 거. 그게 나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라고 봐요. 예. 오늘 쓸데없이 또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 삼성의료원. 대한민국에서 삼성의료원 의사다. 선자리에서 그냥 대빵이었다며. 그 삼성의료원 의사라고 그러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일단 날 잡는다며.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메르스 하나 중동 낙타 독감도 못 잡는 병원 의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안 그래? 중동 낙타 독감도 못 잡아가지고 환자 150명 중에 76명을 만든 병원이 다른 병원 치료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 다 그냥 허세지. 독감도 못 잡는 병원에다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야. 그 MRI를 찍어도 삼성의료원에서 찍으면 괜히 뿌듯하고. 그거 다 이거 광고빨 허세빨이야. 우리가 그런 거를 버려야 돼요. 학벌이 좋다고 그래서 의술이 뛰어나지 않아. 학교가 좋다고 그래서 의사가 뛰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의사랑 환자가 얼마나 인격적인 교류를 하느냐야. 우리가 이 의료 서비스가 정말 영리화되고 개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개판으로 의사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고 난 생각해. 자, 메르스 지금 자본은 돈 권력은 거대 병원을 키우고 그 건물을 높이고 막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돈을 쪽쪽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거대 종합병원들이 정말로 환자를 잘 케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종합병원의 못된 버르장머리는 누가 키웠을까요? 우리가 광고를 믿고 줄줄이 갖다 돈을 퍼다 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그 종합병원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그 광고에 속아 넘어가지고 호갱이 되지 말자. 의료 호갱이 되지 말자. 이제 병원이 그 보건의료 개념이 없어. 특히 큰 병원은 보건의료 개념이 없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동네에 나랑 잘 맞는 의사를 찾아서 그 의사가 문 닫지 않도록, 잘 우리 동네 병원을 키우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어제 손석희 뉴스에 나온 투명인간 보셨어요? 그 투명인간 동영상 좀 갖고 와봐. 또 하나 우리가 의료 영리화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지금 왜, 그러니까 우리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 이 거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삼성의료원 비정규직이 3,000명이야. 어? 삼성의료원에서 하루에 8천억을 번다며. 하루에 8천억이면 8324 얼마냐? 8천억. 1조라고 잡으면 아마 하루에 8천억 아니겠지? 한 달에 8천억이겠지? 설마 하루에 8천억은 아니겠지? 하여튼 8천억이래. 삼성의료원 매출이 한 달에 8천억인가 하루에 8천억인가. 하루에 8천억은 무슨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3일 만에 300만 원 냈어. 내가 3일 만에 300만 원 냈다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1년에 8천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의료원 매출이 8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타격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어. 한번 잘 봐봐요. 예. 한 달에 8천억일 수 있어. 조선일보가 한 달에 몇천억 벌어. 광고비로. 우리가 정말 부자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른다니까? 아니야, 매출이라 했어, 매출. 매출이, 자, 잠깐만요. 일단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의료원 매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왜 소리가 안 나지? 습니다. 잠깐만요. 처음부터.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투명인간. 오늘 앵커 브리핑이 주목한 단어입니다. 사회의 맨 얼굴, 즉 화장이 벗겨진 민낯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은 약자에게 더욱 냉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줄로만 알았던 국가 방역망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사람들, 즉 이름은 있으되 불리지도 관리되지도 않았던 이른바 투명 인간들의 존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전 대청병원에서 근무한 전산업체 직원,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파견직이란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다. 지하에서만 업무를 했다. 관련자들의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이 집이 부산인 그는 870명가량의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협력업체 직원인 응급실 이송요원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됐던 탓인지 아흐레 동안 일을 계속했고 그 사이에 그는 400명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역시 간접 고용 형태인 대형병원 안전요원과 청원경찰 등도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번 사태 초기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역시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파견직 혹은 계약직이란 이유로 사회가 명단 취급하지 않아온 사람들, 우리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즉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른바 투명 인간들이 아니었을까요?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데 사회적 차별로 틈새가 벌어졌고 그 사이로 신종 질병은 가차없이 파고든 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바라보려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우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메르스는 우리 사회에 감춰진 민낯마저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환자 이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38번인가 137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병실로 이송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실은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봐봐,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메르스가 아니라면 다른 전염병이 돌 때도 그런 이송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서, 이게 이송 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송하는 요원도 전문 의료인으로 나는 뽑아야 된다고 봐. 간호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그런 전문 의료인으로 취급됐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뿐이었던 거야. 이게 간호사에도 옛날에도 이제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등급이 있는 것처럼 점점 이게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전문가여야 해.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전문가여야 한다고 봐요. 병원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 나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봐. 그리고 전문가로서 대우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 입원한 수천 명의 환자에 그 환자에 딱 맞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고혈압이면 고혈압, 이 사람이 심장병이면 심장병, 당뇨면 당뇨, 그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야. 그러면 거기다 밥값이 싸요? 한 끼에 8,000원이야. 종합병원 밥값이 한 끼에 8,000원이야. 하루 세끼 합치면 8, 30대 24,000원이라고. 한 사람한테 한 병상당 하루에 24,000원이 나와. 그러면 한 병상에 24,000원이면 4인실이면 얼마야? 하루에 10만 원이야. 30일이면 300만 원이고. 근데 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의 밥을 만드느냐고. 이 식당 끌고 다니는 밥차에 수백 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런 일은 정말 전문 영양사로서, 그리고 끊임없이 환자와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의 재료를 골라서 음식을 하는 전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일을 맡기고 그에 맞게 대우해줘야지.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응급실에서 그 병이 있으니까 입원하잖아.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 거, 그동안은 온전히 혼자 돌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만큼의 돈을 주고 전문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을 옮길 수 있어, 이 사람이 정규직이었고 정확한 돈을 받는 사람이,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메르스 이거 위험해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게 병원인 거지, 씨발. 어떻게 그 큰 병원에서 3,000명이 비정규직이냐고. 아까 나왔어. 그 삼성의료원 매출이 1조 몇천억이래. 1조 800억이래. 매출이 1조 800억이라는 거야. 1조 원대의 매출을 벌어들여서 아까 얘기한 그 특진 의사들 30초, 10초씩 지나가는 그 의사들한테 돈 떼돈으로 주고, 그 병원 경영자가 돈 떼돈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이송 인력, 간호 인력, 그리고 이런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인력, 이런 거 비정규직으로 돈 후려치면서 비전문가들 쓰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메르스는요, 결국 우리 사회에 거대한 권력의 욕심, 돈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빨갱이라고 또 지랄연병할 거야. 자, 일단 넘어가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너무 지나갔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즘 국회법 얘기, 어제도 누가 야당 원내대표가, 이름이 뭐더라?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나는
국회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국회법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아침에 찾아봤지. 핵심은 뭐냐? 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총리 인준은 절대 못한다. 절대 불가. 그런데 국회법은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도 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상이라면 현재 야당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 황교안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깽판을 치고 막 국회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국회법은 우리가 양보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제 저녁 때 그렇게 보도한 데 있었어요? 어제 저녁 때 그렇게 보도한 데 있었냐고. 국회법, 지금 국회법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 멋대로 시행령을 만들어갖고 법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한테 그럼 이번에 만든 국회법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박근혜를 공격해서 꼼짝 못하겠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국회법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 국회법은 중요한 거 아니야. 다만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박근혜같이 멋대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줬다. 다만 앞으로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중재안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던질 수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황교안 총리 절대 거부라는 거예요. 그걸 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나 뉴스 검색했다? 4개인가 뜨더라? 황교안 투표에 관한 뉴스가? 그지? 누구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중재안에 협의했다란 뉴스는 무지기로 떴는데, 이종걸이 황교안 투표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뉴스는 거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국회법이 아니야. 그런데 언론이, 새누리당과 언론이 국회법으로 방점을 찍어서 막 국회법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마술이라는 거 있잖아, 마술. 애들 무슨 저기 생일잔치 하면 이제 마술하는 사람 오잖아. 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걸 막 띄우면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봐. 뒤로 빼돌렸어. 근데 막 주먹을 막 보면 그 마술사가 그걸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야, 마술이. 이 야바이꾼도 마찬가지야. 또 돌아. 지 손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네들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뚜껑 열면서 집어넣어갖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야, 지금 이 야바이꾼들이. 국회법을 야당에서 동의를 했네, 중재안에 동의했네, 이러면서 마치 무슨 심각한 잘못한 것처럼 그쪽으로 눈을 돌렸어. 그래 놓고 실제로 뒤로는 지금 황교안 선거 얘기를 덮고 있는 거라고. 황교안 투표. 이게 이제 황교안이가 지난주에 청문회를 했어. 그러면 이제 보고서라는 게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 황교안이는 자격이 없다. 우리 총리로서 투표해줄 수가 없다. 보고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끼리 보고서를 만들었어. 적절하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지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아예 통과시켜 버리든가. 근데 그랬을 때 황교안의 모든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네당이 져야 되거든. 어떻게든지 야당더러 같이 들어와서 투표하자고 지금 막 꼬시고 있는 중이야. 그런 상황에서 안 들어간다라고 버틴 부분, 그건 잘한 거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그 얘기는 싹 묻어버리고, 황교안의 총리 투표 얘기는 싹 묻어버리고, 국회법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국회법 중재안이랑 중재안 아닌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박근혜가 깽판 놓는 거나 이번에 고친 거나 다 의미가 없어. 국회법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박근혜가 법률을 어겼다. 그것만 팩트야. 그런데 실제로 총리 후보에 대한 투표,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보도를 안 해. 정말 독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언론이란 이름에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북한에서 또 대화하자.
북한에서 지금 또 대화를 하자는 거야.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저께 북한에서 나온 입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명이라는 거였대. 근데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명이라는 형식이 그게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몇 번 안 나왔던 방식이래. 보통은 조평통 성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네. 근데 굉장히 최고의 권위를 갖고 발언을 했단 얘기야. 어제 이제 북한에서 나온 입장이 뭐냐 하면 남북 당국 간의 뭐래더라?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남북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자는 말인데 그 대화를 하자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가 대화하자 그러면 거절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뭘 남쪽에다가 지금 그 공을 던진 거예요. 너가 대화하자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대화할지 말지.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는 이게 어저께 이제 6.15 15주년인데 어제 그 얘기를 던져놓고 돌아오는 8월 15일까지 이 평화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진전된,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된 어떤 선언을 하자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 북한은 북한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일본 자위대에다 미국이 지네가 이 동아시아에 군비 부담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다가 군비 부담을 지우는 대신 자위대가 깽판 쳐도 봐주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봐놓은 상태잖아? 그래서 거기에 중국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아베가 중국한테 사과하겠다는 거야. 중국한테 반성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거지 남한에다가 사과나 반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아베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성명을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뉴욕타임즈인가하고,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진전된 협상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그게 미국 언론에 나왔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아베가 그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 좀 더 강도 높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그 성명을 준비 중이다. 마치 우리 정부에서 사과를 받는 것처럼 아니라고. 아베가 반성하겠다는 건 우리한테 반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베도 중국하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베도 도요타 자동차를 중국에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다가는 지금 예의를 지키면서 미국한테 받은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는 중국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막 풀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는 북한하고도 관계 못 풀어, 일본하고도 관계 못 풀어, 중국하고도 지난번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후로 계속 꼬여있는 상태. 거기다 미국은 지금 선거 중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메르스 때문에 깨져. 지금 외교적 고립 상태야. 불과 8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노무현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한테 너네 가만히 있어라.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노무현이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김정일이한테 너 저기 연변 핵시설 폭파시켜. 그러면 내가 나머지 나라한테 한번 얘기 잘해볼게. 그리고 이 서해에서 더 이상 총격전 하지 말고 평화의 공전바다 만드는 거야. 그거 합의하고 내려온 게 14선언이야. 6.15 선언이 남북 정상 최초의 회담이었고 김영삼이 추진하다가 김일성이 죽어버려. 김영삼 때 그게 94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94년 8월 15일에 김일성하고 김영삼이 만나기로 했었어. 정상회담을 약속해놨는데 7월 말에 김일성이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야. 난 그게 심장마비로 진짜 죽은 건지 지금도 의심이 되는데 그때 풀었어야 됐던 문제를 못 풀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6년이 지나서 김대중 김정일 시대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약속해서 구체적인 진척을 봐서 육자회담을 노무현이 주도하면서 한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든다 합의 다 하고 북한 핵시설 포기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명박 초기 2008년에
김정일이가 연변 핵시설을 폭파하는 걸 세계 사람들 불러다가 보여준 거야. 그게 14선언 내용대로 따른 거야. 근데 이명박이 14선을 쌩까버렸어. 그래갖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거야. 그러다 박왕자 사건 터지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되고, 그리고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마비가 되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다가 돈을 퍼줬다. 그게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들의 주장이잖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으로 건너간 돈이 총 8조 원 정도 된답니다. 많이 갔죠. 같은 기간 10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지불한 국방비는 250조 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비 비용으로 250조 원이 지불된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8조 원인데 그걸로 평화를 샀다는 거야. 그러면 그 8조 원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갔냐? 아니라고. 그 중에서 1조 원은 현대에서 김정일한테 뇌물을 주고 북한 개발하는 5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는 뇌물로 준 거고, 나머지 돈은 뭐 한 거냐? 도라산 철도 놓고 개성공단을 만든 돈이야. 개성공단을 만들고 공장 짓고 설비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월급 준 돈, 그 다음에 금강산 호텔 만들고 그 항구 만들고, 그래서 그 여객선 운행할 수 있는 관광 코스 만든 그런 돈이야. 그런데 그걸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퍼줬다고 지금까지 개 지랄을 한 거야. 그런데 그 10년 동안 국방부에서 가져간 250조 원이야말로 정확하게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였는가? 그러지 못한 것도 많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쓰지도 못하는 미국 무기인데 사가지고 그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몇십조 원씩을 준 거예요. 10년 동안. 쓰지도 못할 미국 무기를 사고 그 미국 무기 유지 관리비로 몇조 원씩을 내면서 그렇게 쓴 돈이 있다고. 그거에 비하면 그 남북 경제협력 비용 7조 원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왜 남북 간에 대화하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응?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빨갱이래. 그럼 전쟁에서 통일하리?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지금 메르스 따위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나라 쪽박나.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대로 유지되길 바래요. 미친 새끼들이죠. 왜? 이대로 유지가 되면 해마다 들어가는 국방비 10년에 300조 원이라니까? 10년에 300조 원이 국방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명박 때 봤잖아. 9,000원짜리 USB를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주고 샀다고 뻥까고 2억짜리 그 어군 탐지기를 42억짜리 쏘나라고 속이고 그렇게 눈먼 돈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분단이란 상황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야. 이게 단지 그런 국방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비 낭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까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때 독재정부라고 비판하면 뭐라 했어? 간첩이라고 그러면서 다 죽였어. 어떻게 됐어? 몇십 년 만에 그거 다 무죄 나왔어. 무죄가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배상금을 줘야 돼. 1인당 몇 억씩. 그래서 박정희 때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박정희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금이 제일 비싸. 몇백억이야. 그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야. 분단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몰아서 쇼를 만들고 죽인 비용, 그거 나중에 우리 후대가 또 물어내야 돼. 왜 그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쓰냐고. 통영함 만든 것도 통영함에서 지금 몇백억이야. 1,000억 넘게 사고 난 거잖아. 통영함 만드는데 소나 하나가 40억이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그것대로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군이 터지면 어마어마하대. 왜냐면 육군은 숫자 탱크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탱크보다 심한 비용이 이 공군 비용이야. 그 공군 비용이 그게 또 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돈을 줘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니까. 통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나더러 빨갱이라고 한 애 있어 없어? 내가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북괴의 주장대로 통일을 얘기한다고 욕 많이 했었지. 오늘은 조용하네. 왜? 박근혜가 통일 대박이라 그래갖고 박근혜가 통일 대박이라고 막 국제사회에 떠들고 다녔잖아. 그것도 종편에서 또 막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근혜 안 미워해. 나는 참 박근혜가 고마워. 박근혜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로 도움받았어. 내가 군대 문제 비판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왜 군대 얘기하냐고 그러던데, 야, 군대도 안 갔다 온 니은이 지금 대통령도 하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애들 간만 못하고. 내가 옛날에 여기서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빨갱이년이라고 지랄 연병을 했는데, 박근혜가 통일한데 막 떠들고 다녀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빨간 옷 입고 나와갖고 얘기하면 이런 빨갱이년이라 했는데 그냥 박근혜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녀갖고 아무 말 못하고. 아유, 그냥 나는 박근혜가 참 좋아. 박근혜 덕분에 내 마음에는 우리 박근혜가 일편단심이 뿐이야. 아유. 내가 무엇보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온 국민이 박근혜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박근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바닥이 뽀록이 다 버렸잖아. 아우, 근데 얼마나 아쉬운 줄 알아? 2007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됐어. 그냥 뽀록 나갖고 벌써 박정희 무덤도 파헤쳤을 텐데. 아유, 그때 이명박이 되는 바람에 저것들이 일부러 그랬나봐. 박근혜가 뽀록이 나니까 일단 이명박 먼저 시켜서 욕 먹고 박근혜는 아닌 것처럼 해갖고 또 하고. 아유, 그냥 알아서 자기 바닥을 드러내주니. 아유, 일편단심 이뿐이야. 나는 진짜 박근혜를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 내가 박근혜 싫어하는 줄 알잖아. 나 박근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5월인가? 황교안 총리 인준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황교안 총리 때문에, 총리를 지명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박근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 방송 기억해요? 내가 5월 말에 황교안이를 지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황교안을 지명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박근혜가 황교안을 지명함으로 인해서 나는 박근혜의 지난 모든 과정이 다 뽀록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도 했어. 삼성 X파일도 터질 거고 삼성 문제도 터질 거다. 기억나요? 나는 그게 황교안 청문회 과정에서 터진 줄 알았더니 박근혜의 무덤이 될 거다. 나는 그게 황교안 총리로 밀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메르스 때문이었나 봐. 그게 며칠자 방송이었어. 내가 오늘 아침에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치? 그 방송 들으신 분,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이 황교안을 총리로 만들려고 해서 박근혜의 무덤이 될 거다. 박근혜의 모든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심지어 삼성 문제도 터질 거다. 틀림없이 내가 삼성 X파일 얘기하면서 삼성 문제도 터질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치?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그 말 맞지?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쵸? 나는 그게 황교안 청문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황교안 청문회가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터진 거네. 그치?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때 얘기했던 거, 박근혜 무덤이 될 거다. 박근혜 모든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도 터질 거다. 삼성 문제, 삼성 비리도 터질 거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내가 그때 그 말 할 때는 나는 그냥 정말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깊이는 안 했는데 감이 오더라고. 왠지 이번 일로 박근혜 바닥이 드러나고 박근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신기한 건 삼성이 딱 떠오른 거야. 이번 문제로 삼성 문제도 터질 거다. 5월 21일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솔직히 삼성 얘기할 때 다들 비웃지 않았나? 내가 그 얘기할 때 비웃었던 사람들 있지.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내가 이번 문제로 박근혜 무덤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게 삼성 문제도 터질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진짜 신기하지? 난 이번 문제 진짜 신기해. 나 그때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아,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대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걸려요.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했거든. 근데 진짜 이 과정에서 속으로 그렇게 다 욕했잖아. 근데 이거 지금 딱 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접신이란 말은 귀신이랑 접한다는 거고 나는 하나님과 접했기 때문에 접신 하긴 뭐 하나님과 접한 거니까 그것도 접신이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볼 때 이 황교안이가 그 박근혜와 황교안의 뭐라고 그럴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궁합이 있어요. 시청자와 방송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과 매니저 이렇게 다 궁합이라는 게 있어. 맞는 거. 서로 이렇게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만났을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박근혜는 사람의 운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가 지금까지 계속된 그 할배 군단, 그 늙은 오빠 군단이랑 지금까지 왔는데 그 지금 2013년 2월 취임한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랑 맞는 사람이 없어. 그죠? 박근혜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잘 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죠? 다 잘못됐어. 뭐의 문제일까요? 난 박근혜 문제라고 봐. 박근혜의 문제가 모든 사람을 망치고 있다고 봐. 박근혜가 불쌍하다. 박근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아니야.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를 염려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내 말을 안 듣고 저기 무능한 할배 군단만 믿고 똥꼬집을 피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박근혜랑 제일 안 맞는 게 황교안인 것 같아. 옛날에는 사실 이제 그 왕조 시대에 가뭄이 들면 임금이 책임을 져야 됐어. 혹은 역병이 돌면 전염병이 돌아도 임금이 책임을 져야 됐어. 아유, 근데 이제 왕조 시대가 아니기 얼마나 다행이야. 전염병에 가뭄에 아유, 하여튼 일편단심이뿐이. 나는 박근혜를 안 미워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어. 그리고 나는요. 사실 이제 지금은 거의 포기를 했지만 나는 박근혜가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랬어. 왜냐?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아무도 안 믿었지만요. 나는 진심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길 바랬어. 내가 옛날에 딴지일보에 영민 엄마란 이름으로 글을 쓴 적도 있었어. 박근혜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왜?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엄마가 총 맞아 죽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빚 같은 존재야. 빚더미 같은 존재. 털고 가야 돼.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한 번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성공해야 그 원한을 풀고 나라 안에서 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로 나는 박근혜가 성공하길 바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가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서 그 박정희 지지자들과 박정희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이 감정의 골이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그 골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가 무엇보다 성공하길 바랬던 두 번째 이유는 박근혜가 잘못하니까 누가 피해를 봤어? 국민이 피해를 봤잖아.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세월호로 수백 명이 죽고 지금 메르스로 또 19명이 죽고 또 수백 명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수천 명이 공포에 떨고 있어.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봐.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는 우리의 마지막 바램을 저버렸고 무엇보다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더러 일상으로 돌아가래.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날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아무것도 잘한 건 없고 날마다 사고가 터지는데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 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박근혜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거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자리에 더 이상 무능한 대통령으로 나라를 망치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 그게 국민을 위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난 생각해.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방송, 어머, 죄송해요. 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935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인터넷에 뿌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고님, 참지상 세월호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 아유 시간 낭비다 라고 느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 듣고 위로받고 그 처음 왔는데 괜찮았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망치부인 방송은 예,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리는 방송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바가지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대잖아요. 똑바로 있는 바가지는 물을 가득 담고 반쯤 기울어 있는 바가지는 물을 반만 담고 뒤집어진 바가지는 한 방울도 못 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송은 언제나 이런 허접한 방송인데요. 그 때때로 감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감동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예, 내일 낮 2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추천해주신 4,037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려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터이다. 아이고 이거 오늘은 그 만인이 꾸는 꿈 얘기를 안 해드렸네. 예.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뭐 얼마나 들렸는지 모르겠다.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